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자격, 조합원 자격, 분양 자격이라는 세 가지 자격에 관하여 정리하는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만남에서 이 세 가지 자격에 관하여 정리하는 첫 번째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 시간에는 토지 등 소유자 자격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번 두 번째 만남에서는요, 조합원 자격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정비사업 현장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뚜껑, 물딱지 등에 관해서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관련된 수많은 동영상 자료들이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조합원 자격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약속드렸던 대로 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정리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만남에서는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음에 직접 그 나머지 내용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조합원의 자격 등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입니다. 정비사업의 조합원에서 드디어 정비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규정 제시되어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로 하겠다는 겁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모든 토지 등 소유자가 바로 조합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살을 붙여 보았습니다.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재개발 사업의 경우라면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 등 소유자만 되면은 바로 조합원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일명을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고요. 여기에 단서가 이어져 있는데 이건 2018년 1월 26일까지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쯤 해두고요. 다음 각 호 가운데 있어 제1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일명을 조합원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 맞죠? 그 다음 제2호입니다. 제2호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한 세대에 속하는 때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일명을 조합원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은 혼자서라도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은 자제하겠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다룰 내용이 대단히 많기 때문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3호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하였으니까 말입니다. 자, 좋습니다. 이어갈게요. 조합 설립 인가 후 일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서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이 또한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일명을 조합원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다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예, 이러한 관련 내용 앞에서 몇 차례 다루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9조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가운데 있어 제1항 정리 완결하였고요. 이제 제2항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파악하면 됩니다.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조합 설립 인가 후 그리고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후 기준 시점이 서로 상이하죠.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후고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후입니다. 어느 지구에서요? 그렇죠.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요, 조합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조합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시점 이후 각각 이 시점 이후에 양수한 경우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예,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다만으로 시작되는 단서가 이어져 있습니다. 양도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 제7호까지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있어 5호와 6호, 7호는 편의상 생략을 하였고요. 중요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시되어 있는데 이 또한 여러분들 혼자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맞아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의 경우 예외에 해당하는 단서가 7가지 있었지 정도만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3항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말입니다.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는 당연히 조금 살을 붙여볼게요. 당연히 제73조를 준용하여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겠죠. 라는 것까지도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이 부분은 앞서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 화면에서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말입니다. 자,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조합원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편의상 제2항, 제3항은 생략하고요. 제1항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입니다. 법 제39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 그건 말입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면은 한번 확인만 하면 충분할 것 같고요. 이것은 대단히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크게 적용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쯤 해두고요. 아하, 그러한 것이 있었지 정도만 약속하고 시행령 제37조 일단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부터요. 부산광역시 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위임을 받은 것인데요.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2항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말이죠.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 규정에 따라서 작성 고시된 것이 부산광역시 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입니다. 물론 다른 시도에도 이러한 것들이 있겠죠.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 조합원의 자격과 관련된 것이 표준정관 제9조입니다. 표준정관 제9조와 뚜껑이라는 그러한 용어가 관련이 있습니다. 뚜껑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화면에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표준정관 제9조 제1항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은 말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이죠. 조합원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이분들을 토지 등 소유자로 하기로 약속을 해두었습니다. 이분들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앞서 보았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의 규정과 다를 바가 없죠.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2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지상권 등의 권리는요. 소유자와 관련된 소유권, 지상권자와 관련된 지상권 등의 권리는 민법에서 규정한 권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고요. 다만 예외적 조건이 이어져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많은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무허가 건축물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것과 뚜껑이 관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잠시 후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원칙적으로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 조건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여기에 규정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말입니다. 도정법에 의하여 제정된 그 근거 여기서 이미 말씀드렸죠. 바로 이 조례라는 것은요. 그냥 제정된 것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서 제정된 것입니다. 어때 이런 내용들 바로바로 이제 이해가 되고 있죠. 그럼 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에서 정하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기존 무허가 건축물의 반대되는 용어가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그럼 기존의 것과 신발생을 구분하는 기준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1989년 3월 29일입니다. 어때요? 순식간에 핵심적인 내용들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럼 되었습니다. 기존 무허가 건축물로서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은 해당이 없더라는 겁니다. 즉 조합은 자격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기 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 아닌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나 그리고 자기 소유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그러한 소유자는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겠다는 겁니다. 어때? 정확하게 구분이 되죠? 그럼 되었습니다. 이쯤 해두고요. 이제 조례에 규정된 관련 내용 재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조 정의의 제1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신발생 어때 핵심적인 내용 파악되고 있죠. 그리고 기준일은 1989년 3월 29일입니다.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란 바로 이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에는 위법 시공 건축물까지도 포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겠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상 그냥 조례라 할게요. 조례 제36조 제1항 제5호에는 말입니다. 기존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 있어서는 항공 촬영 판독 결과와 재산세, 과세 대장 등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국공유지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가 바로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어야 하고 그리고 입증되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항공 촬영 판독 결과와 재산세, 과세 대장 등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정확하게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정도 파악한다면 뚜껑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뚜껑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이라는 것은요, 재개발 구역에 소재한 다른 토지 소유자, 특히 국공유지가 많습니다. 다른 토지 소유자의 땅, 국공유지가 거의 전부입니다. 뚜껑처럼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근거를 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올려둔 겁니다. 그럼 일종의 무허가 건물에 해당되겠군요. 어때? 뚜껑, 무허가 건물 바로바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은 요건을 갖춘 경우 분양 자격이 주어지면서도 당연히 조합은 자격이 있으니까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대단히 낮아서 그의 프리미엄만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뚜껑에 조합원 자격과 아울러 분양 자격이 주어지는 요건은요,
조례와 정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먼저 조례로는 말입니다. 제2조 제1호 및 제3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되어 있다는 거 방금 전에 확인을 하였고요. 그리고 표준정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9조 제2항 및 제46조 제12호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 제9조 제2항은 앞에서 확인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예, 제46조 제12호 확인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표준정관 제46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입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하여서 관리처분 계획을 세우는데요, 수립하는데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고요. 그중 제12호 도정조례 제2조 제1호 바로 이렇게 연결되겠죠. 에 의한 기존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 있어서는요, 항공 촬영 판독 결과와 재산세, 과세 대장 등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국공유지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편의상 잠시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정확하게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뚜껑을 개약할 경우에서는요,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말 조심하여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확인되었다 할지라도 계약 시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국공유지 위에 있는 뚜껑이라면 국공유지 점유 사용료 완납 영수증을 첨부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다음에 추가 비용이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미납시라면요, 잔금 납부 전, 즉 계약을 하면서 남아있는 잔금이 있을 때 그걸 납부하기 전에 미납 부분을 완납하겠다는 그러한 특약을 계약서에 기재해야만 엉뚱한 금전적인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정확하게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표준정관 제9조 조합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그것의 제3항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인이 말입니다.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과 지상권을 합하여 2개 이상 소유한 경우 그 수에 관계없이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라는 것까지도 이미 파악하고 계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의 경우는 1인의 조합원으로 보기 때문에요. 그중 어느 하나를 구입한, 그중 어느 하나를 매수한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분양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추가적인 조합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물딱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물딱지와 관련이 있다. 물딱지라는 것은요,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하였으나 분양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현금 청산자가 되는 경우의 입주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원 입주권 거래 시에는 특약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분양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라는 그러한 특약 기재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제4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일명을 조합원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수인은 즉 여러 사람은 대표자 1인을 대표 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별지의 대표 조합원 선임 동의서를 작성하여서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고요. 조합원으로서의 법률 행위는 바로 그 대표 조합원이 행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이미 앞에서 다루어 보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지만 핵심 내용 위주로 재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제1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그 다음 제2호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한 세대에 속하는 때. 앞에서도 이 부분을 버렸습니다. 이번에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라도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말입니다. 제3호 조합 설립 인가 후 일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 이럴 경우에 있어서 됐습니까? 분양 자격이나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서 현금 청산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의 입주권을 일종의 딱지죠. 딱지는 딱지인데 물입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맹물입니다. 그런 것을 물딱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딱지는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하였으나 분양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현금 청산자가 되는 경우의 그러한 입주권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조합원 입주권 거래 시에 그래서 특약을 기재할 필요가 있겠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5항입니다. 양도, 상속, 정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요. 중간에 있는 거 필요하면 확인해 보시고 핵심 사항은 이것이기 때문에 잠시 접어두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포괄성계한다라는 겁니다. 이쯤 해두죠. 그 다음 제6항입니다. 제6항입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양수한 자라고 할지라도요. 도정법 제39조 제2항 본문 이 또한 이미 앞에서 다루어 본 바 있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에 해당되는 지역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추가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서 정리하였으니까요. 앞에서 이미 정리하였으니까 말입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이 경우 도정법 제39조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만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표준정관 제10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의 권리 의무입니다. 제1항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혼자서라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2항입니다.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예,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요, 조금씩 살을 붙이면서 정리해 나갈게요. 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다음 각 호가 제시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확인만 하면 될 것입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표준정관 제10조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제가 정리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경우 혼자서 맞아,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해당되는 것이 5가지 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지 정도만 기억해서 다음에 필요하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쯤 해두고요,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 제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정관 제11조입니다. 조합원 자격의 상실에 관하여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제1항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해당될 경우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당연히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고 의무 이행을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혼자서라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은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2항은 조합이 행해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라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말입니다. 이쯤 하겠습니다. 이번 만남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